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 거고, 여기다가 놓고, 이걸 넓게. 어, 졸업식 이제 앞두고 계신 초등학생 부모님들도 있고, 네, 이제 저희가 5, 6, 7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 연령대가 우리가 많잖아요. 5, 6, 7세.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곧 가는 부모님들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 요 연령대가 많으시고, 이제 요 연령대에 키우고 가시잖아요. 네. 어, 그, 제가 이제 주 전공이 심리학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애 주기 전반을 다루는 심리학자들이 이제, 몇몇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 에릭슨이에요. 본인들이 제일 많이 아는 심리학자가 프로이드잖아요.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론이 뭐 무관기, 학문기 이런 건데, 그 다음으로 유명한 이론이 이 이론이에요. 이 에릭슨의 이론인데,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을 하면서 이 이론을 들여다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이 이론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너무 맞았고, 이 이론으로부터 들여다보니까, 아, 역추적해보니까 너무 해석이 잘 되고 너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걸 부모님들이 미리 안다면 우리 아이들을 훨씬 더 잘 키우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미리 알게 되시면 훨씬 더 아이들을 잘 키우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니까 이런 부모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번에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초등학교 동안 길러줘야 될 발달상의 과업이 무엇인지, 어머님들께서, 이게 초등학교 때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꼭 이걸 머릿속에 염두해주고 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두고 키워주시면 좋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다룰 게 뭐냐면, 어, 뭐,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가 좀 더 나다운 나, 행복한 나, 네, 그리고, 뭐, 자기주도 학습, 뭐,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누군가에 종속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나다운 나를 지켜가고, 또 남도 배려를 잘하고, 예. 그런 자기 존중도 잘하면서 자존감도 높으면서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질문을 우리 아이한테 계속 해주면 되는지, 일상 속에서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매일매일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질문들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연결된 얘기인데, 이제 학습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공부법이에요, 공부법. 어떻게 공부를 하도록 이끌어주면 더 쉽게 공부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도 공부하면서도 더 잘 공부할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지, 과연 상위권 학생들은 어떠한 공부 방법을 써서 공부를 하는지, 그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들, 저도 이제 유튜브 듣고 강의 듣고 계속 들었는데, 듣다가 이제 나온 거라서,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계속 좋게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관계상의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 드리고,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초등학교 동안 길러줘야 될 발달상의 과업은 성실함이에요. 첫 번째. 성실함을 통해서 그러면은 뭘 해줘야 되느냐?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그 다음 단계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어, 0, 1세. 저는 초등학교 부모님이, 어머님이 선생님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어머님이 낳자마자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 살았어요. 광주에 살았는데, 어머님이, 어머님의 묘사에 따르면 저를 17살 정도 되는, 누나가, 저를 봤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새벽에 출근을 하셔서 이제 어, 그 전라남도 세지라는 그 시골에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셨다가 어디 밤늦게 돼서 돌아오시거나 하루 이틀 주무시고 또 돌아오신 날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돌아오면 기저귀를 잘 안 갈아줘가지고 똥기저귀를 차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0, 1세 때, 0, 1세 때 이 신뢰감과 불신감이라 하면 뭐냐면, 어, 이렇게 기본적인 신변에 대한 처리를 잘 해주지 않았을 때, 양육자가, 예를 들면 배고프다고 했을 때, 잘 젖병을 젖을 주거나, 아니면 분유를 주거나, 아니면은, 어, 놀아달라고 했을 때 잘 놀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재워달라고 했을 때, 업어달라고 했을 때 잘 다독이면서 재워주지 않거나, 이런, 기본적인, 애착에 대한 신호를 보냈을 때, 울면서, 챙겨주지 않으면, 아, 이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신뢰를 갖지 않고 불신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은 신뢰할 만한 곳이 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랑받지 않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예, 이게 신뢰감을 형성하느냐, 불신감을 형성하느냐 하는 단계가 되는 게 0, 1세 때 단계예요. 이 단계 때 저는, 그 어머니라는 양육자가 저와 함께 있기보다는 이제 직장을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시는. 그래서, 참 미안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어머님께서. 하셨었어요, 저한테. 그랬었고, 그래서 이 0일세 때 단계 때, 예, 저는 이제 그런 욕구를 많이 어머님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라는, 예, 얘기를 많이 하셨었죠. 그리고 또, 이 4단계 때, 이 5단계 때, 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두 단계가, 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계예요. 이 에릭슨이 이 8가지의 생애 주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 가지의 단계가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제일 중요시 되는 단계다라고 한 단계예요. 다섯 번째 단계가 청소년기. 우리가 말하는 중2병이라고 하는 단계가 13살 때 오잖아요. 13살. 13살. 이때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이라고 하잖아요. 중2병이 왜 생기죠? 갑자기 신체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성장을 하죠. 추상적인 사고 능력도, 인지 발달도, 확실히, 이제, 인지 발달이 확실히 되는 상태에서 12에서 13세 때 발달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도덕성의 발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인지 발달의 단계를 넘어서서 도덕성 발달이라는 추상적인 발달, 그다음에 나와 사회를 비교하고 내가 속한 나와 그 다른 집단, 또래, 역할 모델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을 이제 형성을 하거든요. 역할 모델을 자꾸 찾고 나는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이런 걸 찾고 그래서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형성할 만한 나는 우리 아빠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우리 아빠는 왜 저보고 길거리를 나보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아빠는 자꾸 침을 뱉지? 뭔가 어떤 혼돈을 찾게 되거든요. 예. 우리 아빠와 엄마는 왜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르지?
뭐 이런 혼돈을 겪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극명하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르시거든요. 아버지는 너무 내성적이고 어머니는 너무 외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너무나도 혼돈을 겪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 6세에서 11세 시기에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저를 같이 학교를 갖고 데리고 다니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두 번이나 정근을 가셔가지고, 초등학교를 세 군데나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좋은 곳으로, 어, 이제 그 학교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전라남도 광주에서 계속 다니다가 6학년 때 강남구 역삼동 도성초등학교라고 지금도 공립학교 전국 순위 하면은 5등 안에 들더라고요. 그 학교가 제가 이제 거기로 와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강남에서 다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전라도 광주에서 광역시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 제일 핫한 곳으로 오다 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곳에 제일 잘 사는 아이들의 머리 한 개씩 막 더 크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리고 막 얼굴도 다 하얗고, 다 부잣집 애들이고, 다 뭐 과외 받고 있고, 외국 생활 경험이 다들, 있는 아이들이 뭐 3분의 1 넘는 것 같고, 다들 잘 사는 아이들이고, 다들 뭐, 정말 뛰어난 아이들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 시기가 저는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고3 때 열심히 해서 제가 만회를 해서 이제 연대를 들어가긴 했는데 어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6세에서 11세 때의 힘으로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이 이때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1단계 에릭슨이 중시하는 1단계와 5단계가 에릭슨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저는 1단계와 5단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되게 제 생각에도 별로 난 왜 이렇게 초년기가 별로 순탄하지 않았던 초년기이지? 난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되는 초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때 되게 잘 지내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금 잘 살아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좀 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던 계기는 제가 결국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20대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을 했고, 대학교 때 공대를 갔고,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병역특례를 하면서 프로그래머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래머를 하고 나서 또 그게 또 애매해서 또 전산 쪽에 계속 있으면서 10년 동안 IT 계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쪽 계열에 있으면서 되게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러고 나서 35부터 이제 완전히 전공을 바꿔서 이쪽 일을 하면서 상담과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하면서 저는 너무 적성에 잘 맞는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서 제 적성에 완전히 맞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즐겁고, 제 인생을 찾게 되는데, 어, 그렇게 되기까지, 어, 그 험난한 여정을 찾게 해준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면,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그 답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읽어볼게요. 6에서 11세는, 획득해야 될 과업이 실력, 유능감, 효능감. 이게, 우리가 획득해야 될 과업이에요. 그러면, 효능감이 획득해야 될 과업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헬스장에 가가지고 근육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되죠? 한 하루 동안 헬스장 가가지고 덤벨을 뭐 한 10번 든다고 이게 근육이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매일같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 동안 해야지 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꾸준히 성실히, 근면하게 노력해야지만 이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어린이집을 지금 14년째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은 어떤 곳보다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학위가 8번째 학위를 하고 있고, 저는 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어떤 성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같이 출석을 하고, 리포트를 다 내고,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봐야 되고, 교수님한테, 또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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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기는 성실함으로 노력을 쌓아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가장 하셔야 되는 게 결석하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성실하게 결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초중고 동안 12년 동안 개근을 했거든요. 저 12년 동안 개근을 했어요. 단 5학년 때 아파가지고 한 10일 정도 결석을 했는데 그건 이제 그 결석 처리가 되지 않았죠. 예. 아파가지고 결석한 거 이제 입원을 했기 때문에 결석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 빼고는 저는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부모님하고 어디 가면은 뭐 현장학습이다, 부모님하고 뭐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러면 그 결석 처리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거 이제 연휴 때 아니면 방학 때 그런 걸 통해서 가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결석을 하지 않고 학업 성적은 상위권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걸 하실 수 있게. 네. 그리고 공부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라고 강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공부 잘해야 된다, 이게 강의냐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공부를 모든 걸 잘해야 된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게 이제 다중지능에서 말하는 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몇 가지의 특정 분야의 과목이나 분야는 꼭 찾아서 그 분야는 1등한 분야를 꼭 하시고요. 다만, 뭐, 한두 가지의 과목이 좀 덜 잘하거나 몇 가지의 과목이 덜 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꼴등하는 과목은 절대 안 만들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예를 들면은, 이게 종이컵이라고 해보죠. 이게 종이컵인데, 이게, 이 한 부위가 찢어졌어요. 근데 여기 밑에까지 찢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맨 밑에까지 찢어졌으면, 이 종이컵이 물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죠? 이 종이컵은 물을 어, 여기까지만 찢었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담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흘러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부위는 어떤 지능의 영역, 요 부위는 예를 들면 여기가 수학, 여기가 과학, 여기가 영어, 뭐 여기가 국어라고 하면은 이 수학이란 영역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자존감이 여기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 수학이 정말 나는 꼴찌예요. 그러면은 이 수학 하나 때문에 아이가 자존감의 상처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1등하는 과목이 많아도 그 꼴찌하는 과목 하나 때문에 자존감의 상처가 너무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꼴찌하는 과목은 안 만들도록 좀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평균 정도는 다 넘도록 하시되 1등하는 과목은 한두 과목은 꼭 내가 정말 잘하는, 그러면은 그냥 1등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과목이 뭔지를 찾는 거는, 제 어린이집이 두는 목표잖아요. 그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게 하는 교육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제 목표잖아요. 예. 제가 운영하는 기관의 목표잖아요, 그게. 예, 그걸 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게 도움이 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4번을 반장을 하고요.
한 번을 부반장을 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을 반장을 했고, 4학년을 부반장을 했고, 6학년은 이제 강남으로 올라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번을 반장을 하고, 한 번을 부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 경험을 통해서 계속 리더를 저는 했었고, 공부는 이제 거의 다 잘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거의 1등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게 항상 1등의 대우를 받던 사람이, 이제 나머지 항상 1등이었던 내가 중학교 때 갑자기, 내가 이게 뭐지? 라는 경험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갑자기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 되어버렸지? 너무 혼란스러워. 라는 시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한 1, 2학년, 2학년 중반, 2학년 후반까지 겪다가, 그래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농구나 하고 놀자 하면서 계속 농구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3 때는 나 이제 무조건 공부만 할 거야라고 해서 고3 때 정말 공부만 했어요. 진짜 정말 잠 다 줄이고 공부만 해서 고3 때 1년 내내 성적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서 연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제 대학교 때 이후에 20대 때 문제는 뭐냐면 적성을 전혀 모른 채 공부만 했기 때문에 제 적성 분야를 찾지 못해서 너무나 심각한 방황을 했고, 예, 그치만 또 그때의 좋았던 점은 뭐냐면 어, 그래도 성실함이라는 제가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해도 끝까지 해보려는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성실함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적성에 맞지 않는 재료공학도 열심히 하고 컴퓨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냥 성실함만 갖고 방향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죠. 장점은 뭐 지금 제가 하는 일에도 뭔가 좀 IT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원장님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이용을 해서 저희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데도 조금 뭔가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줌도 제가 이용을 해서 부모님들께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 뭐 이런 작은 이해부터도 그렇고, 뭐 어쨌든 어 그래서 제일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근면성을 통해서 작은 하루하루의 성실함을 통해서 아이에게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쌓았던 작은 성공의 경험의 예는 부모님께서 네가 이번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숙제를 끝내지 못하면 절대 나가서 놀지 못해. 그게 막 어마어마한 숙제가 아니라 요 숙제는 꼭 끝내야지 그 다음에 너는 나가서 놀게 해줄 거야.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험 예를 드리자면 이번 방학에 엄마가 일기 쓰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엄마는 계속 깨닫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일기 쓰기 너 좋게 제출해가지고 좀 높은 상을 꼭 받아보자. 그래갖고 뭐 일기 쓰기 요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기 쓰기인가 여름방학 일기 쓰기 제출해서 뭐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 그래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노력한 경험이 어떤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그래서 여기 보면 노력하여서 성취하여서 근면성이 생기는 거.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팔을 저었는데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루하루 노력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하고, 아, 내가 노력하면 되네? 그러니까 난 또 노력해 봐야지. 이 경험을 계속 쌓게 하는 걸, 이 초등학교 시절에 계속해서, 아, 내 인생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걸 꼭 해줘야 되는 시기가 이 초등학교 시기다라는 걸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저희 부모님들이 어, 제 진로에 대한 가이드를 잘 못 해주셔서 저를 이렇게 인생을 뭐 너 의사 돼볼래?
아니면 뭐 사시를 봐볼래? 이렇게 전혀 생뚱맞은 진로 가이드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성실함이라든가 어떤 근면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 부분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서 뭐 이렇게 이거저거 약속을 정하고 잘 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아이가 잘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걸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하시죠. 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 스스로 하게 만들까? 스스로 하게 만들려면 출발은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거거든요.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거.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빨간 거 두 개예요. 자연적 결과의 법칙, 논리적 결과의 법칙.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게 예를 들면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제 이제 예전에 부모 교육에도 들어보신 적이 몇 번 있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밥 먹여주는 것부터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밥 먹여주는 것부터 줄이시려면, 내가 이제 배고프다라는 얘기를, 엄마 배고파 밥 줘. 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어머님께서 내가 아이를 너무 걱정하고 예뻐하고 사랑해서 배고파? 밥 줄까? 라고 물어보기보다 아이가 엄마한테 요구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인터널 니즈라고 돼 있죠. 내부로부터 나오는 욕구, 내적 욕구. 이게 내적 동기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은, 저 사람 진짜 너무 멋있다. 나 저 사람처럼 돼보고 싶어.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멋지지? 라는 걸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어떤 동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게 많아져야 내가 그럼 저 사람처럼 되려면 난 뭘 해야 되지? 그걸 찾아보게 되고, 그걸 연구하게 되고, 엄마, 나 박미진 원장이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난 저 사람처럼 너무 되고 싶어. 너무 저기 하고 싶어. 그럼 저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뭐 학교는 뭐 어떤 과를 가야 되고, 그럼 뭘 또 연습해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루트를 찾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예, 아이 스스로 막 찾게 되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는 중간 단계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요거를 찾게 목표가 생기고, 내가 왜 그거를 하고 싶지?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존중해주고, 나를 멋지다고 해주고, 나의 예쁜 모습을 칭찬해주고, 내가 멋지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모습에 고마워해주고, 이럴 때 내 자신이 더 멋져 보이고, 난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 이게 내 진정한 모습인 것 같아. 이게 나에게 내 스스로 가장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내 모습인 것 같아. 이게 내 진정한 트루 셀프, 모습인 것 같아. 그래서 난 그걸 해보고 싶어. 난 그걸 추구하겠어. 이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어떤 아이인지를 찾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선 엄마, 나 어떻게 할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어머니가 너 배고프지? 넌 배고픈 거야. 를 하시면 나의 욕구를 말할 기회를 한 번씩 뺏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물어보지를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 배고프지? 너 춥지? 너 옷 입어야겠어. 넌 추운 게 맞아. 너 앞으로 추울 거야. 밖이 춥거든. 그래서, 이게 자연적 결과의 법칙이에요. 아이가 느끼고, 엄마, 보니까 추운 것 같아. 나 따뜻한 옷 줘. 더운 것 같아. 나 이 옷 벗을래. 아이가 스스로 느끼고 아이의 욕구를 스스로 발산하도록
배고프다, 춥다, 그 신체적, 생리적 욕구를 스스로 느끼고 표현하도록 어머님들이 미리, 이게 바로 헬리콥터 마음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거를 아동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론에 이게 나와요. 스스로 기능하는 인간. 스스로 기능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아이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더워. 엄마, 배고파. 그걸 말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처리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 기다리기를 잘 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기다려줘야 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아이가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시기가 요 시기인데, 어, 내가 너무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고 미리 해주려고 하시죠. 예.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준다. 이 생각을 예,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되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되게 별거 아닌데, 이걸 알고 노력하시는 것과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 교육이 필요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추운데 자꾸 얇은 옷 입고 가려고 하면,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남들이, 추운데도 어떻게 얘를 저런 옷을 입혀서 보내? 라고 보내는 시선 따위는 별로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런 시선을 바라보시기보다, 저런 경험 한 번을 통해서 내 아이가, 어, 저런 춥다는 걸 자꾸 느껴서 추위를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기회를 내 아이한테 배우게 했구나. 학습할 경험을 난 또 배우게 했구나. 자꾸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다른 엄마가 나를 평가를 하는 거가, 그러면은 그게 트루 셀프가 아니라 남이 보는 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 아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트루 셀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어, 선생님한테 아이가 그 옷이 입고 싶다고 해서 얇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존중을 해줬으니까, 그냥 아이가 혹시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따뜻한 옷, 가방에 넣었으니까, 그리고 아이한테도 말해주는 거죠. 혹시 너가 추울지 몰라서 엄마가 가방에 따뜻한 옷 넣었으니까 필요하면 입어? 라고 한마디 더 해주시거나, 예, 그렇게 존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 결과의 법칙은 뭐냐면, 이게 이제 토큰 강화예요. 토큰 강화. 토큰 강화가 뭐냐면, 어, 자, 분명히 많은 약속을 하죠. 이제 아빠가 보니까 공부는 정말 잘하는 게 필요해. 너를 위해서. 제 딸, 제 딸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공부뿐만 아니라, 예, 생활에 좋은 습관을 위해서, 어, 이게 이제 그 생활 규칙 같은 것들이란가, 이제 봉부를 포함해서,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논리적 결과의 법칙이냐? 아, 너의 행동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엄마는 너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활의 규칙들을 여기다가 적을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잘했을 때 너에게 스티커를 붙여줄 거고, 그리고 이 스티커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이 보상은 너에게 좋은 보상이 갈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어디까지 이게 여기까지 모였을 때는 너가 뭐 아빠랑 롯데월드를 갈 거야.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사줄 거야. 아니면은 뭐 여름에 어디 해외여행을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그러니까 제일 좋지 않은 보상은 즉시 보상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애가 뭐 예외를 가끔 두셔도 되고요. 예, 오늘은 특별히 엄마가 너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한번 지금 가서 마트에서 뭐 사줄게. 뭐 그러실 수 있죠. 예, 그러실 수 있는데 당연히 애가 너무 이쁜데 어떡해요. 예, 사주실 수 있죠. 예. 근데 그치만
즉시 보상만으로 매일매일 가고 오늘도 마트 가자, 내일도 마트 가자 이건 좋지 않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만족 지연하고 똑같거든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있죠. 이 마시멜로를 한 개를 이게 놔뒀는데 엄마가 15분 후에 돌아올 거야. 근데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그대로 잘 참으면 15분 후에 돌아와서 한 개를 더 줄게.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어, 어떤 과업을 네가 잘 수행해내면 그 다음에 이게 보상이 쌓이고 그 쌓인 보상을 통해서 너는 더 큰 뭔가의 선물이 너한테 갈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에게 이런 규칙을 잘 지키고 예, 이게 이제 여기 어떤 생활 신변에 어떤 해야 될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갔다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음, 도시락을 지금은 이제 우리 깔끔히 식판 뭐 이런 거 쓰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가방을 잘 휙 던지지 않고 가방을 자기 방에 잘 정리해 놓는다. 아니면은 뭐 신발을 예쁘게 정리한다. 이제 컸으니까 네 신발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 신발도 항상 하루에 2번 정리해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뭐 그거 하나 하면 스티커 붙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밥 먹고 나서 설거지통에다가 너의 밥그릇은 넣는다. 아니면 반찬통 넣는 거는 네가 도와준다. 아이들한테 일을 좀 시키세요. 네, 일을 많이 시키고 네, 이 작은 신변 처리 잘하는 게 어, 단위 시간에 수많은 일을 더 해낼 수 있게 만들고요. 아이들을 부지런하면서도 작업 수행 능력을 엄청나게 올리고 예, 이런 내 몸을 잘 쓰고 내 손을 잘 쓰고 하는 친구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색깔이 변하지? 예, 운동도 잘하고 예, 이 동작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손발을 잘 쓰는 친구들이 머리도 더 좋아져요. 네,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 책 읽기는 뒤에 가서 얘기하려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지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책 읽기는요 부모님들이 뭐 초등학생 됐는데 애가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읽어주는 게 좋아요? 라고 이제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어른의 정도로 애들이 문해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책 읽기를 어른이 읽어주는 정도로 예를 들면은 원어민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영어를 배워요. 원어민이 영어를 읽는 거하고 우리가 영어 원서를 읽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로 읽나요? 우리가 더 못 읽죠? 원어민보다. 뭐 예를 들면은 어머님들이 원어민 수준이에요. 그럼 원어민처럼 읽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한국어에 대한 원어민 수준이잖아요. 어른이. 근데 아이들은 한국어에 대한 원어민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직 한국어를 원어민처럼 어른 레벨로 구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의 언어 능력으로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어, 그 속도로 읽어내는 어머니의 속도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림도 보면서 더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읽어주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읽는 동안 그림도 보면서 뜻도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 단어는 연음 법칙,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때는 인토네이션을 억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 읽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뭐 내용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빨라지죠. 그래서 같이 읽어주는 게 도움이 무조건 돼요. 무조건 되고, 예. 그다음에 아이와 애착관계 형성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책은 읽어주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고, 예, 책을 읽어주면서 나누는 어떤 그런 상호작용 자체도 도움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책 읽어주기는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책 읽어주기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독립성, 자기주도성을 키우기 위한 질문법. 그러면 이제 내적 동기 얘기했는데 어, 선택할 수 있는 힘, 자기주도 학습.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인생을 계속 선택을 해가고 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왜 그런 책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면 뜯어 말려도 아이가 공부를 하거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 아, 정말 난 정말 너무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공부 뜯어 말려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아이로 만들고 싶으시면 그런 욕구에 불타오르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를 존중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질문들을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걸 올리기 위한 질문들은 지금 우리 그림지능 검사를 하면서 유사성 찾기 영역이 어떤 건지 기억을 하시나요? 유사성 찾기 영역은 혹시 이제 잠깐만요. 뭐 질문이 있나요? 인사하시구나. 네. 어, 유사성 찾기 영역이 그거잖아요. 이 네 개의 그림 중에 다른 하나를 골라보세요잖아요. 예. 유형 변별이잖아요. 네. 다른 특성을 가진 분류. 근데 이제 이게 다중지능 검사에서의 그 자아 성찰 능력하고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검사예요. 근데 이제 이게 3번에 나올 메타 인지에 대한 것과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주시려면 생각에 대한 생각을 계속 키워주기 위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자꾸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답을 정해주시기보다 한 번 더 스스로 생각을 하기 위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아이가 물어보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뭘 골라? 물어봤을 때 어머님들의 다시 반문을 하시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답을 주시 마시고 너 이거 해. 이렇게 할래? 어머님들이 답을 정해주거나 골라주지 마시고 역으로 아이한테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 생각은 어떤데? 어머님께서 답을 정해주시기보다 아이한테 다시 공을 던지는 거죠. 네가 한번 골라봐. 너의 생각은 어떤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네. 그리고 뜬금없이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야?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가 얼굴이 불편하거나 아이가 뭔가 힘들어하거나 지금 뭔가 엄마가 보니까 좀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야? 불안한 거야? 아니면 뭔가 억울한 거야? 아니면은 슬픈 거야? 다 다르거든요. 슬픈 거가 다르고, 불안한 거가 다르고, 혼날까 봐 불안한 걸 수도 있고, 예. 엄마가 뭐 늦게 올까 봐 불안한 걸 수도 있고, 아빠가 늦게 올까 봐 불안한 걸 수도 있고, 어, 모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감정을 표현해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아이가 감정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자꾸 안 하고 이런 대화를 안 하면 감정을 표현하지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화를 잘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표출하는 연습을 잘 할수록 아이가 심리적으로 건강해져요. 네. 어떻게 하면은 지금, 기분이 더 좋아질까? 네. 이런 질문. 그리고 주도권 주기.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원하는 걸 말해주면 좋겠어. 전능감 느끼게 해주기. 전능감이 뭐죠? 전능감은 내가 전지전능하다.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 이러잖아요. 내가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가 이게 전능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 딸한테 그러죠. 아빠가 뽀뽀해 줄게가 아니라, 아빠 뽀뽀 한 번만 해주라. 아빠 뽀뽀 한 번 해줘. 너에게 네가 아빠한테 뽀뽀를 해줄 수 있다는 권한을 갖고 있고, 에이, 한 번 해줄게. 이제 제 딸이 그러죠. 예. 아빠 뽀뽀 한 번만 해줘. 아빠 한 번만 안아주세요. 너한테 그 권한이 있어라고 제가 인정을 해주죠. 예. 아빠 한 번만 해줘. 제가 부탁하죠. 예. 그, 바바리맨들이 펼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바리맨들이 이렇게 쫙 펼치면서 그 고등학생들이, 여자 고등학생들이 막 창피하고 이러면은 왜 그걸 즐기죠? 자기가 전능해지는 느낌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죠? 그, 여고생들이, 에이, 쬐끄맣네, 이러면은 창피하면서 자기의 전능감이 없어지면서 그만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능감을 못 느끼게 하면, 네, 그만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만 허용하게 하기, 제한하기, 협상. 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은 거를 허용하거나 너무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과하고 이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네. 그리고 아이에게 끝없이 허용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끌려가시면 그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착한 사람 콤플렉스인, 네. 어제 어떤 한 분을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예. 이런 분의 또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절대 한쪽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그런 분은 또 그렇게 끌려만 가다가 99는 다 허용해 주다가 폭발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예. 바턴을 아이에게 넘기기. 너의 행동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을 네가 정해볼 수 있어. 아이에게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어떻게 해서 그걸 고르게 되었어? 아이가 선택하게 하고 나서요. 그 선택을 왜 했는지, 어, 아이한테 그 선택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자꾸,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나와요. 제가 메타인지 교육법에 나와요. 예. 자꾸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선택했는지 해석하게 하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절대 왜라는 말이 참 좋지 않아요. 왜 그러니? 이게 왜 그러니? 라고 이건 비난이거든요. 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라고 이제 추궁 비난. 예, 이거는 삼가시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 반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너를 왜 그런 애로 키웠을까? 라고 반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리하기.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 누가 책임을 지는가? 어디까지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적절한 기준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학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 다 거기에 딱 막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딱 생각을 빠르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을 당연히 해줄 시간으로 해결이 될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될 일이니까 그냥 포기를 해야 될 일이 있고, 기다려서 해결이 자연스럽게 될 일, 시간이 지나도 절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포기해야 될 일, 아니면 내가 내 노력으로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는 일. 그래서 아니면 남을 변화시켜서 남을 변화시켜서 어 잠깐만요.
남을 변화시켜서 남을 해결을 시킬 수 있는 일, 남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어, 잠시만요. 이게 출기 네, 된 것 같아요. 네, 남을 변화시켜서 해결을 할 일,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결이 안 될 일, 아무런 방법으로도.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일이,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죠.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될 일,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될 일은 어, 뭐,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일, 뭐 이런 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뭐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들.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내가 정말 노력을 하면은 가능한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일이고, 예. 근데, 내가 정말 노력 안 되는 일은 정말 포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이 내가 책임져야 될, 이런 기준을 정말 잘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요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칭찬과 잘못도 분리해서 하기. 모든 거를 정말, 정말 일부가 잘못됐는데,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 다 잘, 다 잘했고, 정말 조금 잘못됐는데, 그걸 다 잘못했다고 하고 지 않은지. 그런 걸 정말, 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의 힘. 이게, 우리가 뭔가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잘 보면은, 95%는 잘 되었는데, 우리가 5%를 잃지 않겠다고 그 5% 잃지 않는 부분에만 바라보고 가는 분들이 되게 간혹 가다 보면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방어적으로 내가 완벽주의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 같으신 분들, 제가 그래서, 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80점을 맞아도 너 왜 100점 못 맞았니? 90점을 맞아도 왜 100점 못 맞았니? 95점을 맞아도 왜 100점 못 맞았니? 100점을 맞아도 앞으로도 계속 100점 잘 맞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도 칭찬을 이제 못 받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항상, 제 인생이 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와서 좋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완벽주의로 살아가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막 너무 많은 자기 반성을 하고 사니까 괴로울 때도 있고, 그게 이제 되게 트라우마처럼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죠.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게 완전 습관화가 돼버려가지고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저희 어린이집도 끊임없이 막 다른 데 다 막 문 닫고 막 이래도 저희는 끊임없이 발전할 방향을 찾고 있고, 뭐, 그래서 정말 좋긴 해요. 정말 좋긴 한데, 그래도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정말 아버지 덕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덕분, 아버지 덕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그렇게 너무 그렇게, 방어적으로만 사는 것도 약간은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95% 이미, 음,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이거를 이루겠다라고 가는 쪽이 더 맞지. 5%, 나 이거를 안 된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자꾸 가는 것보다 95%된 거 이루고 5%좀 이건 놓치지 않겠다는 거를 자꾸 보고 가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요번에 95% 이루어내고 이 5% 놓치지 않는 부분은 좀 신경 덜 쓰고 95% 이루는데 목표를 딱 두고 가고 이 5%는 신경 쓰지 말고 다음번에 또 할 때 또 95%또 이루고 이 95%에 계속 신경 쓰고 그 다음번에 또 95% 이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행복한 것 같아요. 계속 나 이번에도 55%안 놓쳐야지 다음번에도 5%안 놓쳐야지 이런 방식보다
이번에 95% 확실히 이뤄내야지. 다음번에도 95% 이거 또 이뤄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야 더 행복하고 즐겁게 목표를 계속 이뤄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이제 했을 때,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좀 그런 대화를 계속 나눠보시는 거. 5살짜리한테도 이런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습관화 하셔서. 제가 이 강의안 공유할 거거든요. 오늘 퀴즈노트에 이 강의안 그대로 공유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 좀, 요거를 그대로 채팅창에 한번 올려볼까요? 어쨌든 이런 거를, 뭐, 카톡에 이런 거에다 좀 놓고, 습관처럼, 제가 이거 뭐 어디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습관처럼 제가 하는 것들이고, 예.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하면서 습관화돼서 제 인생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공유한 거예요. 네, 이제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메타인지 학습법은, 어, 자, 이제 이거를 왜 알면 좋으시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저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좋은 부모 교육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부모 교육 컨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새로운 부모 교육들을 만들어 나갈 건데, 그 일환으로 넣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 2, 3일 이상을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넣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제 제가 많은 부분은 제가 해오던, 어, 알던 내용인데, 이제 이걸 컨텐츠를 넣으려고 만든 건데, 어쨌든 저도 해오는 방법이고, 지금 어머님,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 이 메타인지 학습법. 메타가 뭐죠?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메타인지가 뭐죠? 인지에 대한 메타 마인드가 뭐죠? 마인드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대한 마음이 메타 마인드예요. 인지가 뭐죠? 인지에 대한 인지예요. 인지가 뭐죠? 뭔가를 알아차린다가 인지예요. 알아차리는 거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마인드. 마음에 대한 마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가 메타인지예요. 그러면은 아까 뭐였죠? 어떻게 하고 싶어? 너의 생각은 어떠니? 생각에 대한 생각이 메타 마인드예요. 지금 제가 2번 얘기가 지금 2, 3번 얘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또 뭐죠? 여기 제가 아까 1번 얘기하면서도 일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성찰, 자기 주도 학습. 이게 지금 1번, 2번, 3번이 상당 부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계속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이 되게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를 다스리고 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의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되게 편안하게 인생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내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외차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뇌과학자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전두엽 피질 부위에 회백질이 더 많다. 거기를 많이 쓴 사람들은 거기 근육이 더 발달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학습하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셀프 테스트라는 학습법을 테스트해봤고 어느 집단은 재학습을 하게 해봤어요. 재학습법은 뭐냐면 어, 읽기를 시켰어요. 어떤 공부를 했는데 읽기를 한 다음에 어, 그냥 암기만 하게 했어요. 암기만 한 다음에 어, 암기를 한 다음에 7분 동안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점수가 몇 점이 나올 것 같아? 암기를 한 다음에 다시 암기를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점수가 몇 점이 나올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셀프 테스트는 뭐냐면 암기를 한 다음에 어, 암기를 다시 하지 않고 그 암기했던 거를 한번 다시 암기했던 거를 이용해서 써보게 했어요. 너가 암기했던 걸 한번 써봐. 네, 다시요. 재학습은 뭐냐면 암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암기를 해봐 라고 했고요. 셀프 테스트는 뭐냐면 암기를 한 다음에 암기했던 거를 기억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써봐, 네가 스스로.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를 해본 다음에 셀프 테스트 한 사람들한테 너는 셀프 테스트를 해본 결과 너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셀프 테스트 해본 사람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너는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49.7점이 자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를 하고 또 한 번 암기를 한 사람들한테 시험을 보게 했어요. 자, 너 시험을 봤더니 너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자기가 53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 결과를 봤더니, 암기를 하고 나서 또 암기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봤던 사람은 43점이 나왔고, 암기를 한 다음에 셀프 테스트를 해본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의 결과는 53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암기를 한 사람이 셀프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시험을 본 사람들이 점수가 높았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 암기를 한 사람이 어, 셀프 테스트, 실제로 적어보면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노력을 하면은 더 괴로운 과정이잖아요. 암기를 한 사람들이 그냥 다시 한번 눈으로만 암기를 재학습한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알고 있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학습 효과는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요. 하브루타 학습법.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학습법인데 유대인이 인구 10만 명당, 인구 만 명당 제일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인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도서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주제어 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읽은 거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줘요. 이 셀프 테스트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습법은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읽기만. 읽기만 하는 건데, 어, 이 읽기만 하는 건 뭐죠? 읽는 거는 뭐죠? 팔자어로 돼 있는 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쓰기는 뭐죠? 쓰기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표현이에요. 표현 언어. 읽기는 수용이에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하기는 뭐죠? 표현 언어예요. 말하기.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죠? 아이한테 옆에 같이 공부를 시키면 아이가 공부를 옆에서 봐줄 때,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문제를 봐줄 때 이 문제를 틀렸어요. 이 문제가 틀렸으면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시험 공부를 봐주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를 봐줬거나 어떤 걸 봐줬는데 틀렸어요.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아이가 다시 풀었어요. 아이가 다시 풀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건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어머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자, 아이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눈으로만 아이한테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는 수용해서 받아들였잖아요. 네, 어머님이 설명을 이해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받아들이는 거에서 끝나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꺼내서 어머님한테 설명하게 하시라는 거죠. 아이가 어머님한테 표현하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표현 언어는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셀프 테스트는 표현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 점수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표현 언어, 설명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좋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교 1등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를, 자기가 필기해 놓은 거를 지우면서 다시 한번 써본대요. 그러면서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대치동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어, 학원을 다니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근데 하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1% 이내의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이건 잘난 체가 아니고요. 어, 저는 대치동에 살았거든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녔어요. 돈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잖아요. 어, 대치동 미도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건 나중에 살았구나. 근데 어쨌든 어, 근데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역삼동, 이제 양재고등학교 나왔는데, 역삼동에 살고, 역삼중학교 살고. 근데 저는 당시에 단과학원 18,500원, 나중에 올랐을 때가 2만 원 초반인가? 이럴 때 그 한국학원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200명, 300명 듣는. 저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학원 선생님이 막 하면서 혼자 떠드는 시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집어넣어주는 시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혼자 이해해보면서 써보는 시간, 내가 혼자 설명해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읽어보셔요, 이거. 하위권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를 소화하는 시간 중요하고, 하위권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는 시간만으로도 공부를 잘하고 있는 기분을 갖는다. 이것은 마치 위에서 제학습법, 그냥 방법에서 읽기 방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법이 셀프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시험 점수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거 제가 적은 거예요. 어, 이거를 제가, 갓 태어난 이제 얼마 안 되는 아이한테, 어, 제가 제 딸한테 이걸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거를 모르고 했었는데, 제 딸한테 이걸 많이 했었는데, 거울에 아이를 비춰주면서, 이게 누구지? 이게 제가 많이 했어요. 이걸 많이 했었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뭐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 보면은, 고양이나 강아지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동물인 줄 알고 막 싸우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라고 인식할 수 있는 동물이 진정한 학습 능력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는 그 능력이 잘 되는 아주 머리가 영리한 동물이래요. 근데 금붕어는 그게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게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자기 인식 능력이 높은, 그래서 메타 마인드가 있는, 메타 인지가 되는 그런 메타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대요. 네. 이거 한번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요 위에 아까 2번에 적어 놓은 제가 채팅창에 공유해 드린 그 질문들이 그런 심리학적 질문들이 자기 성찰 지능,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요 연습을 하면 그 메타 인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신경 가소성이 그런 심리학적 IQ보다 이 메타 인지는 그래서 올리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지금 어떤 기분이 들어? 이 질문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께. 제 부모 교육에 자꾸 오시면 제가 사교육비를 줄여드린다고요. 예. 저의 이런 방식의 생각들, 예. 자꾸 저와 이렇게 부모 교육을 통해서 심리학적으로 이런 전전두엽 회백지를 두껍게 만들어 가시면 예, 학원비를 줄이실 수 있고 중이병을 막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 정체감을 건강하게 형성해 가는 아이들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2번에 있는 질문들을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에 영상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나의 마음 다스리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뭐 그런 시험 점수가 그런 평가 점수가 다른 전국의 평가 점수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메타 인지의 기술을 사용을 하는 그런 생리적 증거래요. 메타 인지를 쓸 때 이렇게 눈을 위로 치켜든대요. 제가 어제 똑같이 이 강의를 유치원에서 했는데요. 이 강의를 해놓고 제가
녹화된 걸 봤는데, 저도 몰랐는데, 저 눈을 계속 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쵸? 제가 강의하는 내내 메타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어머님도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눈을 계속 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쵸? 저 몰랐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왜 계속 눈을 위로 보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제가 어제 이거 부모 교육 한 거예요, 이게. 이거 똑같은 부모 교육을 어제 유치원에서 했어요. 어, 위에 보고 하죠. 제가 어제 부모 교육 똑같은 거 했다고요. 했는데, 여기 보면 위를 보고 하고 있죠, 제가. 너무 웃기죠? 보이시나요? 제가 강의하는 내내 메타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뭐냐, 제가 어제 강의를 한 건데, 어, 그러니까 제가 수명이 되게 분명히 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뇌를 엄청 쓰면서 살아가니까. 음, 저는 아마 제 전전두엽 회백질을 검사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울 거예요. 어, 그, 부모님들 제 강의 듣는 동안 어땠나요? 저 계속 눈을 위를 보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 이게 메타인지를 쓰는 증거래요. 예,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제 강의 보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아, 내가 올 저러는구나. 네, 자주 그러죠. 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웃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옆도 아니고 완전 위를 보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전 너무 웃겼고, 예, 이제 앞으로 그러려니 해주세요. 예, 저 메타인지를 정말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다양하게 있는, 그, 다양하게 있는 그 생각의 조각조각들을 계속 조합하면서 제가 강의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그때마다 네. 그 정규 1등 학생이 그 명상법도 그 메타인지를 써가지고 생각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일기도 중요한 메타마인드를 쓰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감사일기 쓰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전교 1등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지 이 눈의 움직임을 검사를 해봤더니 메타인지를 상당히 많이 쓰더래요. 그래서 메타인지 방법을 써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계획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하위권 학생보다 문제를 6배를 빨리 풀어내더래요. 그래서 어, 훨씬 더 계획적으로 문제를 계획을 해내서 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어머님들께. 우리 아이가 더 현명하게, 영리하게, 덜 고생하고 살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더 공부 잘하게. 더 상위권이 아이가 되어서 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베풀면서 살아가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공부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이렇게 어, 어떤 고생도 덜하지만 또 누리면서 또 즐거우면서 정신적으로 행복하면서 네 그렇게 되려면 이런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이 네 이런 아까 제가 일본에서 말했던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공부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했던 얘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예요. 아까 이런 얘기 했죠. 공극의 공부법. 공부하고 5분 휴식하고 공부 외우기. 그러니까 외우고 5분 휴식하고 외우기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본 그룹이 있었고, 외우고 5분 휴식하고 안 보고 나서 써보고 나서 시험을 본 그룹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외운 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룹은 이 그룹이었대요. 안 보고 기억해서 써보기. 그거 이유가 뭐였냐면, 자,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팀. 5분 후에 시험을 봤더니, 공부팀, 여기 공부하고 공부한 팀, 외우고 나서 바로 외운 다음에 시험을 봤던 팀이 시험이 점수가 더 높았대요. 바로 5분 후에 시험 봤을 때는. 공부하고 공부를 바로 한 팀이 공부한 다음에 써보기를 한 팀보다는 시험 점수가 높았대요. 근데 공부하고 공부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똑같은 시험을 또 봤을 때는 공부한 다음에 써보기를 한 팀이 장기 기억으로 이게 들어가서 끄집어내기 했던 팀이 그 점수가 별로 떨어지질 않았지만, 두 번 공부했던 팀은 점수가 일주일 후에 확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벼락치기 효과와 비슷했대요. 재빠르게 두 번 외운 팀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부를 한 다음에, 어, 자기 스스로 셀프 테스트, 끄집어내서 테스트, 말로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본 테스트를 한 사람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내일이 시험이라면 점수를 잘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교재를 반복해서 읽는 건데, 근데 만약 내일이 시험이 아니라면 예, 주입식 학원에 벼락치기식으로 다닐 거면 그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예, 간격을 두고 자주 공부해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해야 길게 남는 공부법이고 그 방법은 뭐와 같냐면 내가 진짜 좋아해서 내가 진짜 난 정말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렇잖아요. 제가 어린이집 잘 운영하고 싶고 유치원 잘 운영하고 싶어서 하루 뚝딱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저 지금 이거 14년 하고 있잖아요. 14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잘하고 싶어서 저 지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부모 교육하는 거 지금 10년, 8년, 9년째인가 이러고 있거든요. 8년째? 7년, 8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근면하고 성실하고 규칙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하는 얘기들 예, 내공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저는 들어와 있는 지금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 네, 메타인지를 써가면서 위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장기 기억을 늘려야 기억 꺼내기가 쉽고 지금 기억을 꺼내면서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메타인지를 써서 위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장기 기억을 늘린다. 그래서 기억을 꺼내서 연결시키면서 이야기하기가 쉬운 거고 그러면서 독서량이 학습에 지대적 영향을 미치고 능동적 공부를 하게 만들려면 그 내적 동기를 늘려야 된다. 예. 무엇이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가? 2번에 있는 제가 아까 드린 그런 질문법들이 그걸 만드는 거고요. 예.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 예. 용기 있는 아이로 만드는 거.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증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질문 해보는 게 좋은데 매일 부모 부모 자녀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오늘 당신을 위해서 어떤 걸 했어요? 네. 그리고 매주 이번 주에 배우거나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뭐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알게 된 것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번 주 알게 된 것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월 또는 분기에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어, 당신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바라는 뭐가 더 있어요? 아니면 더 서운한 게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남편이 담배를 이제는 끊기로 했는데 안 끊어요? 뭐 그런 거라든가. 건강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제 뭔가 운동을 더해서 더 건강한 체력을 만들기로 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뭔가 어, 이런 부분에 안 좋은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서로 고치고 더 좋은 걸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말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공동 목표는 1년 후에 뭐 어디로 뭐 청약을 넣어본다거나 뭐 어떤 아이와 어떤 목표를 같이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예, 제가 뭐 그 팟캐스트? 이 제이 셰스티? 인도 계열 사람인데, 예, 400만 유튜버더라고요. 예, 제가 되게 내용이 좋아서 한번 듣다가, 예, 공유 한번 해봤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공유는 중지하고, 음, 어떠셨나요? 질문 받을까요? 어, 유튜브에는 여기까지 올릴 테니까 제가 일단은 기록을 일시 잠깐 중지할게요. 오늘, 네, 이제, 네, 질문 몇 개 더 받아봤는데,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유튜브에 공유할 테니까 유튜브로 못 들으신 분들, 네, 들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달에도 또 좋은 강의, 네,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시고,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마치겠습니다.